안녕하세요. 바른생각 아카데미에서 세법 강의를 시작하게 된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어렵고 방대한 이러한 세법을 보다 진화되고 혁신적인 교재와 강의로 여러분들이 쉽고 자신감 있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국세징수법 강의입니다. 자, 우리 국세징수법은 세무사 시험 1차 대비용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세무사 시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징수법 자, 안에 있는 말문제와 계산형 문제 중에서 네모낭이 출제가 됩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쭉 출제됐던 내용들은 말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징수법은 안에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세 단원 안에서 네모낭이 출제가 된다면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비교해서 보자면 국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만 국기법은 9단원인데 9단원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국징법은 우리 세 개의 단원 안에서 네모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고 무조건 맞고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법소부의 투입량에 비교해서 보자면 많은 양을 투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 문제들을 풀어낸 데 있었을 때는요. 정확하게만 정리가 되면 훨씬 좋은 점수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내용 정리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 강의부터 쭉 국징법을 학습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머리털 나고 나 국징법 처음 본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가장 쉽게 내용이 요약된 형태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일단 국징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커버가 되게끔 일단 내용 설명이 먼저 들어갈 거고요.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한방의 정리하기 끝판왕이라고 하는 한정판의 저희 교재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문제풀이로 바로 단원별로 이어질 텐데 우리 객관식 문제집 제가 세법 1, 2로 나뉘어져 있고요. 세법 1 안에 이러한 국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내용 정리 끝내고 바로 문제풀이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한정판에 모든 도식이라든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기본 강의 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례라든지 PPT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각 단원별로 복습용 PDF를 따로 제공을 해서 같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뭐 패드에다가 놓으시고 만약에 강의 들으실 때 같이 호환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집중력이 높은 형태의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세법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이었을 때요. 저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법 과목의 특징이 여러 사례가 등장하고 개념들을 이해하려다 보니 칠판에서 열심히 강사님들이 판서를 하시는데 그걸 따라서 적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놓칠 때가 많고요. 집에 가서 그 판서 내용을 보고 다시 해독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정말 암담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집중만 하십시오. 제가 필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집중만 해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은 나중에 PDF 파일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게 되면 한 번에 이 내용으로 두 번 복습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국진법을 정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고 문풀 그리고 이제 복습용 이 모든 단계로 지금부터 국징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방의 정리하기 끝판왕이라고 하는 한정판 안에 들어가 있는 국징법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총칙과 보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시험은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점 맞는 시험 아니고요. 60점 이상, 7, 80점 정도의 안정적인 점수만 끌어내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되는 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방대한 세법들 중에서 어디가 먼저 출제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 총칙과 보칙 중에서 총칙 파트보다는 보칙 파트가 아무래도 네모낭이 나오다 보니까 매년 어느 하나씩은 건드려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보칙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베이스에 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세징수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는 오답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기법과 징수법의 목적의 내용들이 조금씩 맥락을 달리해서 오답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징수법은 징수와 관련된 법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서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국세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이미 앞단에서 국기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국기법에 규정된 사항에다가 더해서 국기법에 이미 국세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다가 자, 우리 상증세법에 따른 연부연납할 때의 가산금이라든지 소득법상에서 법소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이자상당 가산액,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까지를 포함해서 국세라고 얘기한다. 우리 국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국세라고 하는 범위를 이러한 범위까지 열지 않았던 건데 지금부터 징수법이라고 하게 되면 국기가 말하는 일반적인 국세뿐만 아니라 이자 성격으로 들러붙는 이 가산세까지를 죄다 다 걷어들여야 되는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세 범위를 이렇게 열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징수 절차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임의적 징수 절차와 그리고 이제 강제적 징수 절차. 소위 말하면 임의적 징수 절차다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제의 자력권을 행사하기 전 단계로 일단 내가 말로 할 테니까 말로 할 때 들어. 라고 하는 단계인 건데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강제적 징수 절차 단계인 압류 단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세권을 자발적으로 말로 할 때 자발적으로 좀 내다오라는 형태의 절차로서 납부고지와 독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계가 있고요. 이게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납부고지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번에도 만약에 안 냈다, 세금을 징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독촉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는 말로 하는 단계고요. 말로 두 번 했는데 이제 안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강제적 징수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독촉의 납부기한까지 국세가 완납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에서 그러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싸그리 거두오게 될 거고요. 자, 그것들을 매각해서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되겠죠. 청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강제적 징수 절차는 압류, 매각, 청산 세 가지의 단계를 따라갑니다.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은 먼저 납부고지를 먼저 합니다. 그럼 납부고지서상에서 세금 얼마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지서가 날아갈 거고 납부기한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국증법상에서는 이러한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용어에 대한 충돌 때문에 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지정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각의 개별 세법상에서 법, 소, 부 등등에 해당하는 세법 상에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 이런 것들을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하고, 법정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 고지서를 던져서 너 언제까지 내라라고 날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지정한 날짜를 뭐라고 해야 한다?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납부 고지서상에 납부 기한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납부 기한은 지정된 납부 기한인 지정 납부 기한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고요. 자, 일단은 납부 고지를 보냈고 이때까지 세금을 내라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자, 그럼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앞 단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은 미납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지나는 경과하는 순간부터 체납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은 미납과 체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이러한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경과되는 순간부터 뭐라고 표현한다? 체납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체납 시 당연히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 국기법에서 학습이 가능하고요. 뭐 국기법도 제가 무료로 강의를 다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자, 일단 원아웃.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버렸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독촉 단계가 들어갑니다. 독촉 단계도 마찬가지로 지정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자, 이때까지도 만약에 지금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강제적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압류, 매각, 청산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제적 징수 절차가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하는 이 압류, 매각, 청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서도요. 이제 소위 말하면 광의의 강제적 징수 절차의 범위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갈 텐데, 소위 말하면 선행 압류 기관이 어떠한 기관이 예를 들면 동작구청에서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미 압류가 들어갔다. 내가 지금 압류 들어가봤자 소득세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봤자 저체납자가 거의 개털이라서 내가 거둘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다 팔고 남은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부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청구하오라는 게 교부 청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교부 청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단에서 동작구청이 법인세와 관련해서 압류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체납 해당하는 세금이 예를 들면 그 청구 자체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밥상을 다 걷어들여야 된다. 그럼 이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그 뒤에 딸려있는 모든 교부 청구들도 같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후발적으로 내가 참가하겠다. 교부 청구에 가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도 압류에 참가하겠다라고 해서 교부 청구를 가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대신해서 다시 참가 압류라는 형태로 압류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따로 추가로 배우시겠지만, 자, 이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강제적 징수 절차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임의적 징수 절차와 강제적 징수 절차는 두 개로 나뉘는데 앞단에서 보면 납부고지부터 독촉까지를 우리는 임의적 징수 절차라고 얘기하고, 이제 독촉 기한 이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압류 매각 청산에 해당하는 이 단계를 강제적 징수 절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러한 이해를 베이스로 해서 제 뒤에 내용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라고 하는 건 임의적 징수 절차와 강제적 징수 절차. 자, 그럼 임의적 징수 절차라고 하는 건 일단 납부 고지부터, 납부 고지라고 하는 건 일반인에게 일반적인 형태의 체납자에게, 그리고 2차 납세 의무자, 우리 국기법에서 2차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학습을 하셨네요. 소위 말하면 2차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개털이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충 책임을 지는 자를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자도 납세 의무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족 세금에 대해서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납부 고지 다음 단계로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독촉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와 별개로 이제 특기사항. 자, 납부기한 전 징수다라고 해서 앞에 국기법을 먼저 학습하셨다면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게 자주 등장했었는데, 자, 그 내용이 이제 징수법에서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죠. 자, 쉽게 말해서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건 원래 세법상은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납부기한을 정해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라? 저거 봐라. 나머지 모든 독사들이 저 체납자를 다 뜯어먹고 있어. 나도 기다릴 여력이 없다. 빨리 나도 들어가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제 더 이상 체납자를 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차피 저 체납자는 개털이고 누가 더 선박으로 먼저 들어가서 압류를 했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래 지금 지정해줬던 이 지정 납부기한을 쉽게 말하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내가 단축된 납부기한을 고지한 다음에 빨리 그 다음 압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납부기한 전 징수는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급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건 이러한 단계를 임의적 징수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강제적 징수 절차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후순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압류 매각 청산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어질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범위,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게 되면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나눠줘. 교부 청구. 그런가 하면 교부 청구를 가름해서 나도 압류에 뛰어들게. 자, 우리 압류라고 하는 건 압류 선착주의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자, 선착순 먼저 한 놈한테 먼저 나눠줄게.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차라리 적극적으로 후순위긴 하지만 압류에 뛰어들겠어라고 하는 게 참가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 징수 절차와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하는 요 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 기본적인 성격은요, 우리 국세징수법에 해당하는 건 속지주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속인이 있고 속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속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국인을 베이스로 얘기하는 거고, 속지라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국징법이라고 하는 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대한민국 땅에서 속지주의 방식이다 보니까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러한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이러한 국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 속인주의라고 하게 되면 아웃이고요. 속지주의 방식을 따라간다. 한번 기출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 자, 그런가 하면 절차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면 국가가 아무리 공권력이 있다고 우리 집에 막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이면서 압류를 막 때려버리면 매우 당혹스러울 일이죠. 그래서 일단 말로 하는 단계인 임의적 징수 절차를 다 거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으면 그 다음에 압류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앞 단계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와 독촉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압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만약에 앞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압류가 들어오면 그 압류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단의 이러한 절차를
절차를 잘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는 형태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한 임의적 징수 절차 외에도 자력에 의한 강제적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국세에 해당하는 조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징법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이렇게 징수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얘가 이제 세법이냐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 국세 징수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 총칙법으로서 국기법에 해당이 된다. 국세의 기본법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작용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런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 그 소득의 원천에서 일단 세금을 먼저 징수를 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국징법이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내용인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요, 국징법은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근로자들한테 월급 줄 때 그러한 근로소득에서 선빵으로 지금부터 세금을 떼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금부터 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원래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근로자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들이 12개월 동안 통장에 꽂힌 돈으로 평온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리 선빵으로 국가가 전부 다 월별로 세금을 떼서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국징법이 다루는 영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국징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챙겨두시고요.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개념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모든 우리 국기법에서도 같은 영역이 있었지만 이게 국징법이 다른 세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누가 더 먼저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징법이 제일 하수입니다. 제일 하수예요. 제일 고수가 누구죠? 개별세법. 그래서 법소부가 짱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국기. 그러고 나면 뒤에 누구? 국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건 우리끼리 개념인 거고, 법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국징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에서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기나 다른 세법이 국징에 우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국기와 이러한 개별세법.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별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소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내용보다는 국징법이 뒤에 하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따지자면 또 개별세법이 앞으로 가죠. 그건 이제 우리가 국기법에서 규정했던 내용들인 거고요. 결론은 국징법은 하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출제가 된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용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탑재하고 하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납과 체납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납자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텐데, 국세를 체납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체납 단계는 뭘 의미하는 거다?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미납한 상태이지 체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은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우리 국기도 그렇고 국징도 그렇고요.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세는 그러한데 징수비는 강제징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일반적으로 오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징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국세만 건지고 징수비는 안 건질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은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기본적인 납부기한이라고 하게 되면 자,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누어서 우리 법소부 각각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세요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이 존재하죠.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정 납부기한. 그런가 하면 이제 후단에 가서 납부 고지서상에서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은 독촉장에서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한 날짜가 지정되어 있죠. 자,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정 납부기한. 아시겠죠? 두 개의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뒤에 가서 덜 헷갈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납과 미납을 구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체납을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국세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지정 납부기한,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그죠? 그게 딱 지나는 순간 체납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라고 할 때 이럴 수 있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압류 들어가서 다 거주왔어요. 다 거주와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팔아서 빚잔지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체납자로부터 지금부터 징수해야 되는 게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 100 안에는 강제 징수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의 국세도 있을 것이고, 그 국세에 딸린 가산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다 압류해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더니 100을 건져야 되는데 80밖에 못 건졌다. 그럼 이제 80을 뭐부터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뭐부터 걷어들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 이제 국기법에서도 국세 우선권의 원칙을 다룰 때 가장 실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일단은 배분을 시킵니다. 같은 개념으로 실비, 강제 징수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일단은 징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본세에 해당하는 국세. 그래서 가산세를 빼고 일단 본세에다가 먼저 충당을 시킬 거고요. 자, 그렇게 충당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 가산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이 두 개를 바꾸어서 오답으로 많이 내요. 그래서 가산세가 먼저, 국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국세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가 오답인 거니까 본세 먼저 건지고, 그리고 가산세가 뒤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네 문제씩이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예지간하면 또 나올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국세 안에서도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는 지금부터 다음의 순위를 징수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걸 또 앞자 따서 여기보다는 일단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요. 소위 말하면 교육세나 농특세나 교회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부터 세금을 걷어들인다라고 할 때 각각이 다 하는 모든 세들은 부가세라고 해서 본세, 기생에서 붙어 들어가는 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들 중에서 뭐부터 일단 충당하는 거냐면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일단 교육세부터 충당할 거고요. 그리고 농어촌 살리기, 그리고 교회완. 요 순서대로 지금부터 충당을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 뒤에 해당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농어촌 살리기, 교회완 정도로 머릿속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물어볼 수 있으니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국세징수법에 해당하는 전체 총칙 내용이었다면 이제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보칙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칙 내용 중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보실 텐데 첫 번째 납세 증명서부터 볼 겁니다. 보칙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징법이 총 3개로 나누어졌다라고 할 때 이때 지금 뒷단의 2개는요. 임의적 징수 절차,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강제적 징수 절차. 그러니 지금 1단원에서 다루는 이 보칙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형태의 징수 절차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징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 나가고 싶은데 출국 금지시켜갖고 못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과하게는 도저히 세금도 안 내고 여러 번 체납하잖아요. 감옥에도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정부로부터 입찰 받아가지고 공사 따서 공사 다 하고 나서 돈 받으려고 그랬더니 너 체납한 사실 없다라는 거 입증해 라는 체납증명서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간혹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죠. 체납세금이 있었을 때 공개적으로 까발리는 거예요. 쪽팔림을 주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소위 말하면 국징법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형태의 제재 조치는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간접적인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이러한 유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납세증명서. 이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완납증명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네가 체납세금 없이 조세를 성실하게 잘 내고 있는지를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정부로부터 내가 공사나 이런 것들을 수주받아서 공사를 다 하고 정부로부터 돈 받아야 돼.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줘버리고 나면 얘가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세금을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공사한 건 맞는데 내가 돈 주기 전에 네가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라는 형태의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게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럴 수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내국인인데요. 해외로 이주하고 싶대. 너 우리나라 뜰 거면 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이주할 때, 내국인이 해외로 이주할 때 이러한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의 이러한 모든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상에서는 국내에서 예를 들면 일정 기간 이상 주소를 갖고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을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국내의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국내에서 체납세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사회기반 시설을 누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안 내고 있어. 안 되겠다. 너 나가. 라고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체류에 해당하는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납세 증명서를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잘 냈어라는 형태의 완납 증명서인 건데, 소위 말하면 납세자가 국가나 지자체 내지는 이제 법원에게 이러한 완납 증명서인 납세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러한
공사 등을 수주받아서 대금을 지급받아야 돼. 국가한테 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내주려다 보니까 잠깐만 너 혹시 체납세금 있는 거 아니야? 완납했다는 거 증명해봐. 라는 형태의 납세 증명서가 요구가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외국인이 나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싶어. 아 그래? 그럼 대한민국에서의 이러한 납세 의무를 다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증명해봐. 라고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내국인이 해외로 이주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을 뜰 때는 여기서의 모든 의무를 끝내고 떠야 돼. 라는 의미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이러한 완납 증명서,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신청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소위 말하면 납세증명서에 이러한 발급권자 신청하면 이제 그걸 발급을 해주게 될 텐데 발급권자가 누구냐면 자,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인데 개인이라면 자, 주소지 내지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을 해주게 될 거고요. 자, 법인 이제 요게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죠. 법인의 경우라면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 그러니까 이제 오답이 뭐다? 사업장 소재지. 법인 입장에서는 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이나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법인의 경우는 본점의 이러한 관할 세무서장이 이러한 완납증명서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납세자가 이러한 완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본래의 납세자만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는 에브리바디 다 발급할 수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런가 하면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납세 의무자로서 우리 보충 책임을 지는 납세 의무자 3종 세트 국기법에서 학습했습니다. 이자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우리 물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건 그 물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되는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자라고 했고 이런 모든 그게 본래의 납세 의무자든 보충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자든 간에 이러한 납세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인이 꼭 그거를 본인이 발급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본인이 발급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리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위임받은 자도 이때는 발급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아까 우리 세 가지였죠. 대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연장 허가해 줄 때 그다음에 이주 허가해 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금을 지급하거나 허가 등을 이렇게 내려줄 때 이러한 납세 증명서를 주게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납세증명서를 꼭 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자, 근데 지금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특이사항들 시험에 장애원이 출제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이럴 수 있어요. 자, 국가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서 공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소위 말하면 그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사를 따고 싶으니까 그때는 국가가 갑일 수 있어. 자, 근데 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부터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는 A밖에 없어. 근데 A한테 너 납세증명서 내. 그럼 대금 받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A가 나 그냥 안 할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 하는지에 대해서 종류들을 3단원 가서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네가 이것 좀 해줘 라고 해서 따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에게 만약에 너 납세증명서 내야 돈 받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순간 나 그냥 안 할래 배째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줬더니 그게 국고로 귀속돼요. 아, 그럼 괜찮은 거네. 이거를 지금 체납자가 먹고 떨어질까봐 도망갈까봐 그랬던 건데 이게 지금 지급되는 순간 국고로 귀속될 상황이야. 그럼 괜찮지 라는 의미인 거고 마찬가지로 대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받는 거래요. 이미 뭐 압류 걸어놔서 관할 세무서장이 받을 판이야. 오, no problem. 이런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제출 예외를 지금부터 요청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이자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금을 받아가야 이 자가 이미 파산 선고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뒤에 줄줄이 채권자들이 지금 딸려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분명히 당연히 얘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이 대금을 못 받겠지만 그래도 이걸 돈을 내주게 되면 그 뒤에 딸려 있는 누구 파산 선고 때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채권자들이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할 실익으로 국가야 시끄럽고 돈 내줘라. 라고 해서 법원이 만약에 제출 예외 명령을 요청했다면 또 이거는 또 다른 기관이 또 말하면 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도 이럴 수 있죠. 돈을 내줬더니 체납세금은 쌓여있고 그 돈 먹고 튀고 이럴까봐 그랬던 건데 돈 내주면요 전부를 납부한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를 납부한다는 건지 일부를 납부한다는 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체납세금이 1억이야. 근데 국가로부터 받을 대금이 1억이야. 그럼 퉁치면 되는데 이자가
법을 잘 아는 자라서 만약에 거기서 전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다라고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전부가 들어가야 돼 납부할 경우라고 하게 되면 알았어 그럼 내가 10,000원은 납부할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억에서 10,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I don't care.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납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만약에 댁을 받아가는 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대금을 지급받을 자의 경우는 자, 이제 납세자 또는 납세자 외의 자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국가가 돈을 내주려다 보니까 지금부터 납세증명서 내라고 했더니 나는 체납자고 내 친구는 체납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을 이 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친구한테 살포시 주는 거죠. 친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가서 받아와라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까 봐 국가가 니네 짰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부터 그러한 채권을 양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뭔 거예요? 국가로부터 내가 공사를 했고 그 공사로부터 지금 받을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니까 나는 안 되겠고 이러한 체납이 없는 친구 시킨 거야. 자, 그럴까 봐 국가는 또 야, 그 꼴을 못 보겠다. 둘 다 갖고 와.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둘 다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고. 자, 그럼 이번엔 법원의 전부명령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뒤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전부라고 하는 건 그러한 부채 및 채권을 법원이 얘한테 이전됐어라고 하는 거를 꽝꽝꽝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공모했을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법원의 전부 명령은 얘는 압류 채권자가 지금 공사해가지고서 받을 돈, 국가로부터 받을 돈,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제3의 압류 채권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그래 너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얄짤없이 법이 인정을 해준 거라서 이미 체납자의 채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누구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압류 채권자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압류 채권자. 다시 한번 체납자에게 누가 또 압류를 건 거예요. 체납자에게 압류를 걸었고 그 압류를 걸어서 이 체납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두리번 봤더니 이 체납자가 국가한테 공사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을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압류 채권자가 그거 내 거예요 라고 법원에다가 주장을 한 것이고 법원이 그러한 채권 네 걸로 이전해 줄게 라는 형태로 전부 명령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3자가 지금 압류 채권자로서 이 체납자의 공사 대금을 받아갈 판인 거예요. 그걸 법원이 확인을 해줬으니까 굳이 양쪽 다 내봐라고 할 필요 없고 법원이 지금 증명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압류 채권자 돈 받아갈 놈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가 받는 경우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A부터 Z까지를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 바닥은 네가 하고 벽은 네가 하고 페인트는 네가 하자 도장은 네가 하자 전부 다 나누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하도급 공사를 했어. 그럼 이제 원도급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원도급자가 배째라 들어누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공사 대금을 국가가 지금 지급할 판이니까 국가한테 주장을 하는 거죠. 바닥 내가 깔았어. 바닥 대금 내가 받아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법에 따라서 그러한 수급사업자,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한 사업자가 지금부터 받는 경우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하도급한 게 인정이 되고 얘가 받을 돈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오케이. 둘 다 가져올 필요 없이 네가 가져가면 되겠다. 라고 하되 하도급자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겠죠. 그런 의미로 이 경우라면 이러한 하도급자 즉 수급사업자 느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채권 양도의 경우는 친구랑 짰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2개. 그런데 법원의 전부 명령이라든지 하도급 대금의 수급사업자가 받는 경우라면 얘는 그냥 법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돈 받아가는 자. 우리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돈 받아가는 자는 양수인, 압류채권자, 수급사업자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둘이 짰을 수 있으니까 둘 다 내. 근데 이 경우는 짤래야 짤 수가 없어요.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압류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내고 돈 받아가면 되고 이 경우라면 수급사업자, 바닥공사한 자 있죠. 이자가 지금부터 납세증명서 내고 돈 받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각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주 반복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네 문제 나와요. 가성비 제일 좋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건 완납했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건데 이럴 수 있죠. 그럼 이게 평생 유효하냐? 그럴 수는 없겠죠. 며칠 유효하다? 30일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부터 30일간은 이자가 재납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방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은 전체 개요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게 표 안에 가두어져서
각각의 줄글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얘는 개념이고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줄글들이고 나는 본문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 기본서 보시면 돼요. 이미 기본서 해법 원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본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접신하고 싶으시면 기본서에는 본문 등이 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요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막 갖고 싶어서 욕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지 마시고 필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저만 봅니다. 이거 뭘로 나눠준다? PDF로 전부 다 무료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강의 옆에 다 붙어 올라갈 거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표 안에 가져져 있는 내용들이 한정판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건 납세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해서 법이 정한 행위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정한 행위라고 하는 건 국가로부터 대금받을 때, 내국인이 해외로 이주할 때, 외국인이 국내 체류할 때, 세 가지. 자, 그런 형태일 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담해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거죠. 담해 금액을 제외하고는이니까 결국 모든 체납액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 빼고는 체납액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빼고는 뭘 것이냐라고 하는 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요, 기다려줄게, 유예해줄게, 연장해줄게, 이렇게 법상의 요건을 만족해서 유예 또는 연장해주기로 결정됐어. 그래놓고 나서 제 체납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체납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연장이나 유예로 봐주겠다고 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체납세액이 없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체납액이라고 하는 건, 이때 체납액은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서의 체납액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모든 납세자를 의미하다 보니까 보충적 납세 의무자, 즉 2차 납세 의무자,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자, 그리고 납세 보증인까지, 이들을 우리가 3종 세트를 뭐라고 얘기한다? 보충적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범위가요, 원래 납세 의무자에다가 연대 납세 의무자까지가 납세 의무자, 본래 납세 의무자 범위예요. 그런가 하면 2차부터 출발해서 납세 보증인까지가, 이게 보충 책임을 지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의 범위입니다. 어디서 나왔냐고? 국기법에서. 그래서 국기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인 건데, 자, 그런 모든 의무에 대해서 부담하는 국세 체납액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뭐 연대 납세 의무자까지는 가능한데 2차 납세 의무라든지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의 체납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게 오답이 되겠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모든 체납액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 빼고는 체납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고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일단 납부 고지사항의 유예. 그 납부 고지를, 알았어, 그럼 고지서 조금 이따 보낼게. 지금 네가 예를 들면 천재지변, 화재 이런, 그리고 사업에 중대한 손실 등등을 입었기 때문에 알아서 좀 기다려줄게 라고 국가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근데 제 체납세금 있어 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기로 한 것들, 그런가 하면 독촉장에 정하는 기한의 연장들, 그런가 하면 압류 매각의 유예. 소위 말해 우리가 뒤에 가서 쭉 정리하겠지만 국기법상에서 지금부터 기다려줄게 라는 규정은 신고 신청 기한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국징에서는 지금부터 납부기한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압류 매각의 유예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게 신고 신청의 연장, 그 다음에 납부기한의 연장, 압류 매각의 유예. 세 가지의 테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건 지금처럼 압류 매각의 유예, 기다려줄게 라고 해놓고 나서 제 체납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걔네 빼고 지금부터 얘기한다 라고 보시겠고, 자, 여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국징에서의 기다려줄게였던 건가 하면, 지금부터 얘는 타법이에요. 다른 법이야.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니까 얘는 세법과 다른 법이에요. 또 거기서 기다려준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타법은 나 무시할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법을 배려합니다. 다른 법에서도 유예를 했다면 그거는 체납세금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체납세금 없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그 물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짝쿵 억울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국징을 앞으로 배우는 과정 안에서 그들을 살짝쿵 억울할 수 있는 자다라고 규정을 할게요. 이제 물적 납세 의무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부가세법에 따른 물적 납세 의무자, 종부세법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이제 종부세법에서 부과가 되는 그 물건 지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기법상에서 물적 납세 의무자,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물적 납세 의무 3종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 갖고 있는 네가 좀 책임져. 보충 책임을 네가 져.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경우라면 그자 자체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체납세금으로 따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유예나 연장 그리고 징수 특례 타 법에서 이렇게 하기로 받아줬다면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라면 이거 빼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체납세금 없어요 라는 것들을 보장하는 게 완납증명서, 즉 납세증명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발급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개인과 법인이 나눠집니다. 자, 개인이라면 자, 주소지 내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법인이라면 중요하다 뭐 본점, 오케이. 그래서 본점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이고요. 오답이 뭘까요? 사업장 소재지가 오답이 되겠죠. 그런 것도 조심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발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서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납세자가 꼭 발급 세무서를 꼭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기법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결국은 납세지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과세권을 행사할 때 세무서장 누가 들어오니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납세지가 강남세무서라면 이때는 동작구가 나한테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내가 헷가닥해서 세금을 강남에다 냈어야 되는데 동작에다 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절대로 납세자를 불리하지 않게끔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납세자가 헷갈릴 수 있죠. 세법 지식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다 갖다 내도 전부 다 일단 신고나 신청을 했다면 유효하게 받아주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발급세무서장이에게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받았으면 확인하고 즉시 발급한다. 뭐지 이런 것도 쪼잔하게 오답으로 10일 안에 발급, 7일 안에 발급 뭐 이런 쪼잔한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급 신청 받았어요. 뭐 하면 돼요? 전산조회, 출력, 끝 이러면 되거든요. 이걸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체납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전산에 바로 떠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즉시 발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 위임장이 있으면 돼요.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하고 우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 제출한다? 세 가지. 요건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지자체,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 이제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했는데 시험에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로부터 돈 받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오답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돈 받을 때 내는 거냐. 뭐래요? 돈 받을 때. 아니, 이런 거죠. 얘가 체납자예요. 근데 공사는 기깔나게 잘해. 그러면 얘를 체납자이기 때문에 공사도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사라도 시켜서 그 대금으로 퉁쳐야 되는 거예요. 퉁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를 어떻게든 일은 시켜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완납증명서를 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얘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돈 받아갈 때 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답으로는 계약 체결 시가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세시에서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약 체결 시가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뭐 어찌됐건 같은 교수님이 들어가서 비슷하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시다라고 하는 거 오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내국인, 외국인 요거 이제 혼용해서 낼 수 있어요. 봐요. 내국인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어? 뜨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이 체류 허가 가능 불가능. 내국인은 한국 사는데 뭘 또 체류를 허가를 받아요. 그냥 원래 살아요.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그 내국인이 체류 허가라고 하는 걸로 미스매칭할 수 있습니다. 오답이 한번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내국인은 지금 이주를 하고 싶은 거고요. 외국인이 지금 체류 연장 허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외국인 등록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 등 체류와 관련된 이러한 허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 납세증명서 필요하겠고,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오답 내기가 너무나 좋은 건 외국인과 내국인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오답 내기가 참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조심해서 포인트들 잘 챙겨두시고. 자, 그런가 하면 제출 특례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자, 그럼 지금 공사는 내가 했어. 돈 받을 때 얘기해요. 공사를 내가 했는데 나 말고 딴 놈이 지금부터 대금을 받아갈라 그래. 그럼 이제 국가가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납세증명서를 내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돈 받아가려고 하는 놈한테만 내라고 하면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의 양도다. 그러면 짜고 쳤을 수 있죠. 본 계약자 자체는
계약자 자체는 체납자가 체납 세금이 있는 것이고 내 친구는 없어. 그럼 친구랑 짜가지고서 친구가 돈 받아오고 그 돈 나한테 주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라면 양쪽 다를 요구합니다. 양쪽 다를. 자, 근데 이제 법원의 전부 명령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누구한테만 압류 채권자에게만 압세 증명서를 요구한다. 뭐 요거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까봐 이제 체납자가 A가요 국가로부터 지금부터 용역을 공급합니다. 공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얘한테 돈을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국가는 채무를 진 거고요. 얘 입장에 채권자가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A가 지금부터 A의 채권자인 B라고 하는 자가 있고 이 B한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B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야. 받을 돈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국가의 국가의 채권에 대해서 어차피 너는 체납자니까 그거 내가 받을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요구를 할 텐데 이러한 B가요 법원에다가 지금 나 A가 받을 국가 채권 내가 압류할게 라고 하는 것들을 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압류 채권자가 이자가 압류 채권자가 돼요. 압류 채권자가 그래 그러네 네가 받을 돈이 있는 게 맞네. 그러면 그 채권 그 채무에 해당하는 전부라고 하는 거는 이전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부채를 이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국가의 채무가 B에게 이전됐어요 라고 하는 게 전부 명령입니다. 이게 채권 관점에서 볼 거냐, 채무 관점에서 볼 거냐, 헷갈리게 전부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은 받을 돈 내가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걸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원의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부 명령을 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돈 받을 놈이 누가 된다? 이때 압류 채권자인 B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 이 경우는 둘이 짰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법원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요구한다? 압류 채권자 거 하나만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압류 채권자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압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받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짜고 쳤을 수 없어요. 법에 따라서 명백하다 보니까 수급사업자의 납세 증명서다라고 해서 이 케이스도 이제 이렇게 원도급자가 있어요.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나서 이제 국가가 여기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 건데 돈을 줘야 되는 상태인 건데 뒤에 이제 하도급자가 있는 거죠. 이 하도급자가 지금부터 원도급자한테 바닥공사를 지가 한 거고 내가 돈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면 건설 입장에서는요. 건설법에 우리가 세법은 아니고 건설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배째라고 들어놓잖아요. 그럼 뒤에서 바닥공사한 놈, 도장공사한 자, 뭐 한 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설법에서는 만약에 이자가 지금부터 체납세금이 있어서 돈을 다 뜯길 판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뒷자리의 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건설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하도급자가 국가한테 바닥공사는 내가 했어요. 돈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로 이렇게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건축법에 따라서 이게 세법은 아닌 거지만 건축법에 따라서 국가 등에게 지급 청구를 했다면 바닥공사 내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청구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바닥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결국 돈을 지급할 때 이자의 납세 증명서를 받고 대금을 내주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그 상황을 정리하자면 3개였어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2개다. 얘는 하나씩. 그랬을 때 돈 받아갈 놈들. 그러면 압류와 관련된 법원의 전부 명령은 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지금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수급사업자라면 수급사업자 것만. 근데 채권의 양수도만 양도인, 양수인. 친구랑 짰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납세증명서. 자, 이 경우라면 제출한 걸로 간주할게라고 하는 건데 이럴 수 있죠. 아니, 요즘이 어떤 시절인데 그걸 또 다 프린트해가지고 국가한테 갖다 내야 되느냐. 아니, 귀찮아 죽겠는데 니네 전산으로 확인하면 안 돼? 전산으로 다 확인하면 트루가 있잖아. 그러네. 굳이 프린트할 필요 없이 그런 개념이에요.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서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이때 이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모든 세금 신고를 홈택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이자에 체납세금 있는 점인지 금방 나와요. 조회해봤더니 없대. 그럼 되는 거지. 굳이 그거를 또 납세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서 서류로 제출을 꼭 해야 될 거냐. 그냥 한 걸로 봐줄게 라는 개념인 겁니다. 다만 어디에 오답이 나올 거냐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서 체납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앞에 뭐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납세자 동의를 받아서가 돼야 되는데 동의 없이가 오답이 돼요.
이게 한번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타 시험에서 오답이 나왔으니까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이러한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굳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인정해줄게 라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납세증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제출인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이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던 거 앞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얘만 공사할 수 있어. 이 기술을 얘만 갖고 있는 거야. 바닷가는 공사를 얘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 보고 납세증명서 내라고 하면 나 그냥 안 할래. 배째래.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요 뒤에 비상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 경우라면 국가한테 혜택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국가 혜택을 주는 건데 받아가려면 내야지 라는 개념이라 이 경우는 제외. 복잡한 규정이긴 한데 복잡한데 이게 또 공무시험에서 뒷단이 문구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 요구하지 않더라. 그런데 지금처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산불이 발생했어. 그럼 이제 불을 끄려면 삽도 필요하고 흙으로 덮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자재들을 마을에서 충분히 비축을 해놨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대비를 해서 비축을 좀 해놓는 거고 그걸 지금부터 이 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라면 그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냈어야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 조항들이 엮여서 나온 조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돈을 주면 먹고 사라질까 봐 그런 건데 그 대금이 국가로 들어간대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국고 또는 지자체의 금고에 기속되는 경우.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그 압류로 이미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걸어놨어. 돈 주면 그거 다 관할 세무서장이 가져갈 판이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파산 관제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는 이미 이제 파산자예요. 그럼 뒤에 줄줄이 누가 있어? 채권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체납자한테 국가가 돈을 안 내줘 버리면 뒤에 있는 채권자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내주고 그 돈으로 파산 관제인이 빚잔치해서 뒤에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파산 관제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관할 법원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 증명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요청하라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겠고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액.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받을 돈 1억. 알았어. 그럼 나 10,000원 내면 되는 거지. 체납세금 10,000원만 충당할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납세자가 계약대금의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에 일부로 전액을 납부. 그러니까 납부가 전액이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사대금은 1억을 받는데요. 체납세금은 3,000이에요. 그럼 1억으로 3,000을 갚아요? 3,000으로 3,000을 갚아요? 3,000으로 3,000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대금의 일부의 금액으로 체납세금 전액을 갚을 수 있다. 그럼 어쨌건 중요한 거는 체납세금을 다 갚는 거네. 둘 다의 공통점 뭐냐면 체납세금을 다 갚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을 대금이 예를 들면 1억인데 체납세금이 1억 5천이야. 그럼 1억을 다 넣어야 되는 거지. 받을 대금이 1억인데 체납세금이 3천이야. 그럼 3천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둘 다의 조건은 뭔 거예요? 체납세금을 완납해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 받아서 체납세금 전체 완납할게요 라는 개념이라면 안 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시험에서 간혹 출제가 되니까 조심히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가 하면 납세증명서는 계속 전부 다 유효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30일 자,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뒷단이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두세 번 출제가 됐거든요. 이럴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30일간은 체납세금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인정해 주는 꼴인 건데 그 안에 지정납부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야. 30일 안에 그게 껴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10일 후에까지가 지정납부기한이야. 그럼 이자는 그 지정납부기한이 딱 지나는 순간 뭘로 바뀌는 거죠? 체납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일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네. 그럼 언제까지는 보장이 가능해?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체납이 아닌 거니까 거기까지는 체납세금 없는 거 맞아. 근데 그 지정납부기한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뒤에 해당하는 이 문구가 오답 질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경우라면 납세증명서에 왜 30일이 아니라 10일까지인지 그러한 사유와 그 다음에 그래서 10일까지만 유효해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겠죠. 그럼 그 뒤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로 이렇게 각각의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소위 말하면 납부고지로 보냈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0날 납세 증명서에 대한 발급이 요청이 됐어요. 요청하면 언제 발급한다? 즉시 발급을 했어요. 그럼 보통은 유효기간이 30일 되죠? 여기까지가 30일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지정납부기한이 들어가 있네. 되죠? 그래서 만약에 6월 30일까지가 지정납부기한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30일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때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면 이 뒤는 체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맥스로 봐준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봐주는 거네. 그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일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유효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납세증명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지금부터 미납국세 열람. 얘는 이제 재작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도 되어 있고 개정사항을 시험에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사안이죠. 건물주가 있고요. 건물주에 이 안에 상가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임차라고 하는 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을 빌려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당연히 이때 그냥 월세만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이 월세만 받다가는 얘가 월세 안 내고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증금을 넣었을 때 우리 앞서 국기법에서 뭐가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국세 우선순위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러한 임차인이 넣은 이러한 보증금과 이러한 건물주의 체납세금 누가 먼저니? 라고 하는 거. 건물 팔았을 때 뭐부터 보존할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국세의 법정기일과 경합을 벌리게 되어 있는데, 자,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제 국기법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이런 상가의 보증금의 경우는요, 민법상 우선변제 채권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아닌데, 뭘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원래가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등에 해당하는 건 우선변제 채권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런 상가 보증금은 기본적으로는 우선변제 채권이 아니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민법상 우선변제 채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if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우선변제의 권한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부터 국세랑 댐벼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러한 국세 법정기일과 얘가 언제가 누가 더 먼저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법정기일하고 상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갖고 따져봤더니 확정일자가 먼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나중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넣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 그래서 지금 얘가 체납세금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체납세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납세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체납 단계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러한 건물주가 미납세금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그 미납세금이 엄청 거대 10억이래. 근데다 지금 보증금 1억 넣어야 돼. 내 1억은 쉽게 말하면 풍전등간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려 그래. 그럼 내 건물이 계속 공실이네. 야, 안 되겠다. 세금 빨리빨리 내야겠다. 그래야 임차인이 들어올 거니까. 이래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유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미납국세의 열람이다라고 표현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미납국세의 열람은 누가 보는 거냐? 누가 이러한 미납국세를 열람해서 보는 거냐? 누가 봐요? 임차인이 보는 겁니다. 보증금 때려 박아 넣어야 되는 사람이 보는 거고요. 자, 무엇에 대해서? 임대인의, 그렇죠. 건물주, 임대인의 체납세금 또는 미납세금. 체납만이 아니에요. 미납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납세증명서는 체납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요 미납국세라고 하는 건 제목이 뭐예요? 미납이야, 미납. 그러니까 체납은 물론이거니와 미납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겠고. 그래서 이제 미납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납은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게 넘어갔어. 그럼 뭐가 돼? 체납. 근데 그 전이니까 미납.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근데 신고는 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안 낸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미납자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한 세금도 확인할 수 있게끔 넣어주는 거고요. 체납은 당연히 체납세금. 얘는 뭐 정말 심각한 거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재작년에 들어와서 시험에서 이걸 많이 다뤄서 묻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신고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정화가 세금 신고는 했어. 근데 돈이 없어갖고 세금을 못 내고 있대. 약간 창피해요.
이게 참 그런 거잖아요. 물론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창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누가 막 올려. 야, 오정아 돈 없어서 세금 못 냈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철저한 개인 프라이빗한 사생활인 겁니다. 당연히 이걸 까볼 수 있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원칙은 동의가 필요하죠. 원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의 쪽팔린 거를 보호해 주려다 보니까 임차인의 경제적 실익을 놓치는 수가 있으니 보증금이 만약에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1,000만 원 초과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은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어디서든 열람해서 볼 수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장사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거기다가 할토랑 같은 데 1,000만 원 집어넣어놨어. 1,000만 원 이상을 넣어놨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실익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개정이 돼서 들어온 건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옛날엔 이렇게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도 있냐면 임대차 기간을 시작하는 날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우리가 보증금을 넣을 때 한 방에 다 넣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 나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약은 3월 1일 날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넣고 내가 실제로 임대가 시작된 거는 7월 1일이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상가 들어갔어. 라고 했던 건데 옛날 규정만 가지고 따지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면 2월 28일까지만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정이 돼서 혹은 임대차 기간을 시작하는 날. 그럼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3월 1일 날 시작됐고 그때부터 임대도 같이 시작됐어. 그럼 문제가 없는데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3월 1일 날 계약은 했는데 임대는 7월 1일이야. 그럼 그 사이에도 열어볼 수 있어야지. 그때 계속해서 내가 중도금도 내고 있고 잔금도 내고 있는 거니까 개정돼서 뒤가 들어온 거예요. 임대차 기간을 시작하는 날까지다라는 게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개정으로 건드린 부분은 다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당연히 시사적인 이슈가 있는 거니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라 중요한 건 이거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와 임대차 기간을 시작하는 날까지라고 하는 거 같이 챙겨두셔야겠죠.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느냐? 이것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 다만 꼭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알았어, 아무 데나 해. 그럼 이 규정이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요 법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개정되면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좀 더 확대해서 보존해줄 목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경우는 원칙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건 결과적으로 아무 데나 해도 돼라는 얘기인 거지만 원래는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건물 소재지 세무서장한테 하는 거였지만 딴 데서 어디서 해도요 요즘 전산이 발달돼 있어서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해도 돼라고 하는 걸로 규정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 자, 이제 열람 조치 언제까지냐라고 해서 자, 보시면 이제 미납 있고 체납 등이 있는데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체납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했고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 곧 체납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얘하고 결이 달라요. 얘하고 결이 달라요. 얘는 뭐냐면 알아. 나 100 낼 거 알아. 아는데 곧 낼 거야. 나 알아. 의지가 살짝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인 거고요. 얘는 약간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체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다는 거는 얘가 지금 제대로 지세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약간의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낼 의지가 조금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면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이 경우는 내겠다는 의지는 50%는 있는 거죠. 알아. 나 지금 돈 마련 중이야. 좀만 기다려봐. 라는 거니까 알았어. 그럼 좀 기다려줄게. 라고 해서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후. 다만 종소세라면 결국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니까 개인한테는 조금 더 여유를 줍니다. 6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60일만큼에 해당하는 여유를 준다. 원칙은 30일, 종소세는 60일.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은 전체 내용을 정리한 거고 자, 그 내용들을 법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법문이지만 요약이긴 합니다. 가볼게요.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까지가 옛날 규정이고 추가로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원칙은 동의를 받아서 원칙은 자,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함.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법문 그대로가 나와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약으로 봐버리면 말문제가 법문 그대로 나왔을 때 법문을 봤던 자는 익숙하게 푸는 것이고 안 봤던 자는 어라 그 말이 그 말인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보더라도 어찌됐건 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법문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법문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법문이 중구난방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생각하지만 어쨌건 출제위원은 얘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법문이 그래 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 그러나 법문이요 항이 이렇게 열거돼 있어요. 이 항과 이 항으로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법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1천만 원의 금액을 초가 더 치사하게 1,000만 원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1,000만 원은 동의가 필요하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재수없어요. 자, 이 자라면 뭔다? 동의가 없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동의가 필요해. 1,000만 원 동의가 필요하고 초과되면 동의가 없어도 돼.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겠고, 여러분 시험에서 2,000만 원이 사례로 나왔어요. 치사하게 1,000만 원을 묻진 않았어. 근데 어쨌건 1,000만 원 물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여줬거든요. 임대인한테 말은 해줘야겠죠. 영원히 모르게. 그건 아니고 말은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자,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느냐. 여기 조심하셔야죠. 체납만 봐, 미납도 봐. 미납, 체납 다 봐. 오케이, 갑니다. 첫 번째 체납 당연히 보고요. 미납도 봅니다. 납부 고지를 발급하고 나서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뭐래요? 미납 단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법에 따라 과표와 세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신고는 했어. 나 세금 내야 된다는 거 나 알고 있어. 알아. 아는데 금방 낼게, 좀만 기다려봐. 이 얘기예요. 이 세 가지 해당하는 것들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보시겠고, 이제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봅니다. 열람 신청하려고 하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지금부터 신청서를 내면요, 결국 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얘가 동의했어라는 걸 같이 내야 될 거고,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내가 임대차 계약 때문에 열어보는 거야라는 정도는 내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 2천만 원 넣어. 그럼 임대인 동의 없어도 돼. 근데 네가 이걸 왜 까보려고 하는 거니? 라고 하면 내가 2천만 원 보증금 넣으려고. 내 계약서 봐봐. 나 2천만 원 정도 보증금 넣거든. 그거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해. 라는 것들은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너는 누구니? 저 오종아요. 신분증. 오케이. 자, 그런가 이제 열람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하백은 즉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약간의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죠. 즉시.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신고는 했는데 아직 납부 안 했어요. 돈 마련하는 중이야. 좀만 기다려줘봐. 며칠? 30일 되죠? 근데 종소세야. 며칠? 60일. 이거 가지고 노답이 많이 나와요. 종소세 30일. 이것도 노답이야. 아시겠죠? 일반은 30일. 그런데 종소세는 개인이야. 힘들어. 60일. 아시겠죠? 돈 마련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판 교재를 보시면 납세증명서 따로 정리가 되게끔 들어가 있고, 미납국세 열람 따로 정리가 되게끔 들어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사업에 관한 허가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소위 말하면 이제 뭐라고 시장에서 많이 표현하냐면 관허 사업이다라고 표현해요. 관이 국가가 허락해 줘야 되는 사업.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술집을 하고 싶어. 술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거나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중에 네가 법소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을 정지시켜버려요.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납부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이런 거 갖고 말 안 듣는 애들이야. 고지 한 방, 독촉 뭐 하든가, 압류 가져가든가, 막 배째라 이런 거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영업을 못하게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형태로 간접적인 형태의 징수 유인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밥줄을 끊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살벌하고 무서운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어 사업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보시겠고, 우리가 관어 사업이다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하는 사업, 허가나 인가나 이런 등록 등을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죠.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 식품 제조 가공업. 업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관에서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서 만약에 체납 사실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사업을 깔 수 없게끔 신규 허가도 안 내주는 거고요. 이미 장사하고 있는 것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사전적 제한 조치와 사후적으로 이미 자판 깔고 사업하고 있는데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사후적 제한 조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쨌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업자가 있고요. 과세관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상속세 체납했어요. 괜찮아요. 상속세는 뭐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부동산만 잔뜩 물려주고 가서, 실제로 제 클라이언트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부동산 너무 많아. 근데 현금이 없어. 너무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속세 세율이 원체 높다 보니, 예를 들면 만약에 500억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거의 40% 가까이 내야 돼. 그럼 현찰이 얼마가 필요해요? 200억이 필요합니다. 현금은 한 푼도 없어. 체납할래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 부동산을 팔아서 하면 되거든요. 안 팔려. 어쩌라고. 이런 문제인데 갑자기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거에 밥줄을 끊어버리겠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 법소부라고 하는 건 기간과세 국세예요. 1년간 장사를 할 때마다 돈이 벌어지는 형태의 이러한 소득 내지는 내가 지금 파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지금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과세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인 거야. 그럼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네가 안 내고 있어? 안 되겠다. 그 밥줄 끊어버려. 이 개념인 거라. 무엇에 대해서만? 법소부. 사업 관련된 법소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대. 지금 또 봐줘야지.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체납하는 상태다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들어가야겠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세관청이 너 술집 해도 좋아, 음식점 해도 좋아라고 허가해 준 게 아니야. 그 누가 허가해 준 거죠? 구청, 시청이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줄도 누가 끊는 거예요? 구청, 시청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얘 세금 체납해서 말 안 들어. 야, 끊어버려. 라고 주무관청한테 요청합니다. 설마 이 주무관청이 난 몰라 라고 하진 않을 거고 알았어 콜 오케이 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이 이렇게 제한을 가하게 될 텐데 이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적 제한은 나 지금부터 사업하고 싶어 들이밀었어. 그랬더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안에서 체납세금이 있다면 야, 너 사업 못하겠는데? 너 체납세금 있어서 못해. 허가를 아예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아예 좌판을 깔 수 없게끔 하는 형태가 사전적 제한 조치라고 보시겠고 사후적 제한 조치는요. 이미 장사를 깔아서 하고 있어. 근데 정지시켜버려. 그러거나 취소시켜버려. 면허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음식점 면허, 건설업 면허 자체를 취소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잠시 멈춘다라는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형태를 사후적 제한 조치다라고 할 건데 물론 시험에서는요.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조건에 따라서 이게 사전적인 개념에서의 제한인지 사후적 개념에서의 제한인지의 조건이 각각 다르거든요. 두 개를 혼용해서 오답을 만들어내죠.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 하라는 거죠? 세금 좀 빨리 내라는 거야. 그럼 냈어. 그럼 빨리 풀어야죠. 당장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 제한 요구에 대한 철회 주무관청한테 풀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라고 해서 제한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하시겠죠? 네, 이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단 관어사업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허가, 인가, 등록, 면허 자 이러한 용어에 구애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해서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밑밥 깔아주는 문장 정도로 나올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일단 전제로 들어가야겠고 남의 밥줄 끊는 문제인데 막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할 때 관할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전적 제한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허가. 아예 일상조 자판을 못 깔게 하는 거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제한인 거고 사후적 제한은 이미 자판 깔았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원래 깔았던 거를 정지시켜. 너 멈춰. 이제 장사 그만해. 라고 하는 형태로 멈추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하면 되겠죠. 허가를 취소하는 거. 성격이 달라요. 얘는 허가를 안 내준 거고요. 얘는 포인트가 뭐예요? 정지나 취소예요. 포인트가. 아시겠어요? 여기 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 같은 게 뭐래? 취소야, 취소. 그러니까 사전적 제한 조치는 지금부터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고 사후적 제한 조치는 뭐라는 거야? 정지와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뒤에 조건이 다르거든요. 일단 사전적 제한 조치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자, 갑니다. 마찬가지로 법소부. 자, 법소부의 경우 지금부터 체납세금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 자 납세자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소부를 체납한 경우 그냥 심플해요. 체납한 경우예요. 체납한 경우에 자 주무관청은 그 납세자에 대한 허가 등의 갱신과 그 허가 등에 따른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요. 허가를 계속 갱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면허 갱신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면허 갱신을 안 해주는 거지. 이런 것들도 사전적 제한 조치. 사전적 제한 조치를 뭐 할 때? 체납했을 때. 하나로 심플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얘는요. 그럼 차라리 깔지 말라고 하든가. 깔았어. 그럼 인테리어 바르고 광고비 쓰고 장사 깔아서 막 하고 있는데 멈추래. 더 죽으면 내가 투자했던 설비들을 지금부터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괘씸죄가 가미가 되는 거죠. 똑같이 법소부. 근데 뭐예요? 고액 상습. 쉽게 말하면 상습을 3아웃을 봅니다. 3회. 그리고 지금 국징법이 생각하는 고액을 얼마로 보는 거냐면 500으로 봅니다. 그래서 3회 이상 500만 원. 아시겠죠? 다시 둘 차이 갑니다. 법소부 똑같아요. 그다음 얘 얘는 체납. 근데 사후적 제한 조치에서는 체납하고 그때 몇 번?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답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내용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허가의 갱신 등하고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가 사후적 제한 조치냐 사전적 제한 조치냐라고 묻지 않아요. 문구를 갖다 그대로 넣지. 오답을 만들 때. 그럼 정리합니다. 자, 사전적 제한 조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허가예요. 허가. 허가나 허가의 갱신. 근데 이때는 뭐 체납했을 때. 똑같이 법서부. 자, 근데 사후적 제한 조치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법서부.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될 거냐면 정지나 허가의 취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뭐 고액 상습이 뒤에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국징법이 생각하는 상습은 3회예요. 3아웃 체인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3아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액은 500입니다. 고백 생각하시면 돼요. 고백했는데 3아웃 3번 당했어. 그럼 이제 접어야죠. 고백 됐고 이제 500 아시겠죠?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고액을 500의 단위로 봅니다. 뭐 실험 말고 자 갑니다. 자, 이제 제한 배제다라고 해서 다만 이제 이건요 밥줄을 끊겠다는 건데 야 근데 이 정도면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어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제한을 가지 않을게 밥줄 끊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납부 고지가 된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3회 지금 체납했다라고 하는 건데 3번 지금 그러면 한 번 고지서 보냈어. 2번 보냈어. 3번 보냈어. 계속해서 지금 고지서가 3회가 도착했을 때 3번을 체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세에서 한 번, 소득세에서 한 번, 부가세 한 번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고지를 보내서 들어온 거는 얘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이 없거나 내지는 뭔가 이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가름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거를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좀 과해. 그것 때문에 밥줄 끊는다는 건 좀 과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공시송달 방법으로 납부 고지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자체를 원아웃 투아웃으로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못 보셨어요? 올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올렸는데 못 보셨어요? 아이고 네가 챙겨보셨어야죠. 라는 문제인 거니까 그걸로 밥줄을 끊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 좀 죽을 것 같아. 이게요. 자,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어요. 여기 바른 생각 근처에 다 금은방이거든요. 요즘 금값 장난 아니죠. 이게 무서워요, 이 동네가. 마음 먹고 그냥 내 인생 한 방에 뭐 이러고서 뭐 그럴 수 있죠. 어쨌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금방이 털렸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뭘 이거를 세금을 내고 말고 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재난이나 도난을 당해서 지금 내가 곧 죽을 판이야. 이런 내용인 거고. 자,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는 경제적인 손상인 거고요. 내가 지금 경황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경황이 없어. 얘는요. 질병 때문에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 우리 국기에서도요. 이거 갖고 또 오답 많이 내요. 3개월, 12개월, 뭐 6개월. 아시겠죠? 반년 이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사망해서 상중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적 경황이 없는 거니까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경영하는 사업에 현장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망조인데 밥줄 끊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루하루 파이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를 밥줄을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밥줄을 끊어버리는 정도는 괘씸죄가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유인 거잖아요. 파산 선고 같은 개념이죠. 경제적으로 경황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제가 좀 더 구분해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는 시간적 경황이 없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해당하는 것들은 경제적 경황이 없는 겁니다. 거래정지 처분, 엄교환소에서의 거래정 처분, 우리 보통 시대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부도났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경제적으로 내가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요. 이게 한번 그렇게 오답이 나온 적 있어요. 납세자의 총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거죠. 내가 납세자의 총 재산 추산가액이 다 압류해갖고 끌고 가면 강제징수는 뭐예요? 실비. 야이씨, 이거 끌고 가는 운반비도 안 나오겠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끌고 왔는데 세금을 다는 충당을 못해도 20%는 충당할 것 같아. 그럼 최선을 다해야죠. 20% 충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제징수비 말고 본세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최선을 다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답이 뭐가 들어갔냐면 국세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국세를 다 완납을 못할 상황. 목세 완납 못해도요. 걷어갈 수 있는 만큼 걷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국세까지 미치지도 못해.
어디서 끝나? 강제징수비. 아, 그러면 운반비도 안 나오네. 라는 개념인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다라고 해서 자, 다시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는 뭐래요? 시간적 경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다는 나머지 것들은 뭐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런가 하면 물적 납세의무 3종 세트 억울할 수 있는 자들 기억나세요? 이거 아까 어디 나왔었죠? 납세증명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미납국세 열람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관어사업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어사업은 밥줄 끊어야 되는데 뭐 그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너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나 좀 억울한 거죠. 아,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일 줄 내가 알았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쥐고 지금 체납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결국 건물 팔아야 되는데 건물이 안 팔려. 이거 내 잘못이야? 원래의 납세 의무자한테서 받아온 담보권 문제가 생긴 거지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밥줄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억울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제가 명명하고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밥줄 끊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관어사업의 제한은 밥줄 끊겠다는 거예요. 밥줄 끊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유라고 하는 게 살짝 쿵 들어가는데 법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사후적 제한의 한정에서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판단해 볼게 이 얘기잖아요. 관할 세무서장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가 판단해 볼게 라고 하는 건데 얘는 사후적 제한 조치에서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겠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관할사업 등에 대한 제한 요구를 어디다 한다? 구청한테.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한테 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한테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에 따라야죠. 싫은데? 그럼 이 조항이 있어봤자 뭐 하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에게 알려줘야 된다. 자, 그 후에 국세를 징수했어. 지금 세금 돌려받자는 거죠. 세금 냈어. 그럼 즉시 풀어야죠. 그래서 그 경우라면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어사업의 제한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겠고, 자, 이제 또 테마를 달리해서 교재 넘어가 보시면 체납자료 제공 갑니다. 자, 체납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법문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 자, 체납자가 지금부터 대출계약 돈 빌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신용정보회사가 빌려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출 요구가 들어오면 결국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제가 지금 빚 지천에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체납세금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돈 빌려주면 결국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채권일 텐데 결국 나중에 돈을 안 줬을 때 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예를 들면 강제 경매를 해가지고 그중에 빚잔치를 해야 됐더니 결국은 국가가 다 가져가. 그럼 나 괜히 돈 빌려주고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 또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다. 그래서 그 경우라면 자 체납자를 요구합니다. 국가한테. 또 국가 입장에서는 얘가 요구한 거예요. 신용정보회사가 요구한 거예요. 신용정보회사가 요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정보예요? 체납자 정보예요. 개인 정보네. 함부로 주기는 좀 뭐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경우라면 줄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체납자 입장에서 뭐가 막혀요? 대출이 막혀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면 돼? 빨리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돼요. 완납하면 체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간접적으로 지금부터 유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고액 상습 되죠? 고액 상습 체납자면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냥 정보 까발려서 줘버려야 되는 거야. 개인정보를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세법은 고액을 뭘로 얘기한다? 고백. 고백. 그래서 이때는요.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고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상습이다라고 하는 건 몇 번? 3번, 3번. 그래서 1년에 3회 이상. 그리고 여기는 500만 원 이상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체납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이자가 그런 자라면요. 자료 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테마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집중기간 등 일정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액 상습. 그래서 고액이라면 고백. 그래서 1년에 500만 원. 상습이라면 1년에 3회 그리고 500만 원. 이렇게 같이 넘어갈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15, 135 이렇게 이해하시겠고 외울 때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체납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자가 아까 신용정보회사가 관할 세무서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목적 등을 전부 다 제출해야겠죠.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그 요구한 자에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 체납자가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체납자가 뜨거워 하면서 지금부터 얼른 세금을 낸 거야. 혹은 간발의 차로 이런 거 상관없이 세금을 다 완납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른 다시 알려줘야겠죠. 제공한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로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내가 딱 오늘 내려고 그랬는데 어제 자료를 줘버린 거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체납세금을 완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체납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안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서 알려줘야겠죠. 신용정보회사한테 네가 나한테 자료 달라고 그럴 때는 얘가 체납자였거든. 근데 얘가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체납자 아니야. 그리 알아. 며칠? 15일 이내. 이런 게 이제 10일, 일주일 이런 게 오답일 거니까 보름 안에라고 생각하시면 15일 안에, 반달 안에 이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숫자도 조금 같이 기억을 합니다. 이게 오답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라 그리고 지금 이러한 체납자료 제공은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대출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막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봐줄게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이럴 수 있죠. 체납세금은 체납세금인데 이 체납자가 왜 안 냈니라고 했더니 나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나 지금 불복 청구 중이야. 그래서 이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나 지금 댐비고 있거든. 이거 나와봐야 알아. 이거 내가 낼 세금이 아니어서 안 낸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건 덤벼봐야 아는 거네. 그럼 적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막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밥줄 끄는 관어사업의 제한과는 좀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신용정보회사한테 돈을 지금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어찌됐건 지금 체납자 입장에서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억울해서 불복 청구 중이라면 이게 끝났을 때나 얘기를 해야지 이 경우라면 체납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알고 보면 개인정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난에 심한 손실을 입는 경우 아까 경황 없는 경우 기억나시죠? 경영하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압류 매각이 유예됐다라고 하는 건 뒤에 가면 이제 압류 매각의 유예는요. 얘가 성실 사업자인 경우에만 압류 매각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살아서 삐약삐약 살아가지고 잘 벌어서 세금도 좀 충실하게 내고 잘 살아보고 싶어. 나 일어나고 싶어 지금. 그런데 대출을 끊어버려. 이 얘기예요. 알았어. 봐줄게. 그래서 압류 매각이 유예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성실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압류나 매각을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얘를 사업하는 게 맞겠다. 압류해 갖고서 다 걷어가서 그냥 밥줄을 통째로 끊어버리느니 그냥 차라리 사업을 하게 하고 얘가 성실 사업자니까 그러면 거기서 번 거 갖고 내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밥줄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이 경우 지금 체납자료 제공은 대출을 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경우라면 봐줄게라는 개념으로. 억울할 수 있는 자, 물적 납세 의무 3종 세트. 아시겠죠? 물적 납세 의무자는 이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살짝쿵 억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자, 요거는 아까 우리 구조를 나눠서 보자면 요 해당한 항목들은 자, 관어사업의 배제 사유에도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관어사업과 여기에 겹치는 거를 묻진 않았어요. 묻진 않았는데 어렵게 묻는다면 두 개 겹치기로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둡니다. 우리 앞단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물적 납세 의무 3종 세트는 외우기도 편해. 3종 세트야. 손잡어. 그래서 물적 납세 의무가 얘가 오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얘네들은 항상 억울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우리 맨 앞에서 우리 납세 증명서에 나왔고 관어사업에서 나왔고 그리고 체납자료 제공에서 나왔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체납자료를 받았어. 근데 만천하에 떠들고 다녀. 그건 좀 곤란하죠. 입 닥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라면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입니다. 자, 이제 또 테마를 달리합니다. 자, 지급 명세서 등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지 강제 징수의 활용이다라고 해서 이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소위 말하면 지급 명세서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개인에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주게 되면 그때 예를 들면 은행이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은행이 이자 지급할 때 이때 원천징수하게 되죠. 원천징수하고 얼마의 소득이었는데 얼마만큼 원천징수하고 얼마를 지급한 거야 라고 하는 지급명세서를 지금부터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배당이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에게 배당을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의 배당 소득인데 얼마 떼고 지급한 거야 라는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적어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자를 받았다고? 오, 저축이 많은가 보네. 배당을 받았다고? 오, 돈 되는 주식이 많구나. 재산이죠. 느낌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강제 징수를 해야 돼요. A씨, A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이 어디 있니? 라는 것들을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못 찾겠어. 어디에도 예금 증서도 잘 안 보여. 근데 결국은 이자가 어디에 묻어놓은 예를 들면 예금이 있거나 내지는 안에서 주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자와 배당을 타먹고 있어. 그럼 역으로 추적해서 이자 받고 있네? 예금 있는 거구나.
배당받고 있네? 주식 있는 거구나. 역으로 추적해서 그 재산을 강제 징수하는 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은 원래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비밀보장 법률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세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건 이거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이자 받는 자가 누군지를 원래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법에 따라서는 보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나 배당에 대한 지급 명세서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에 얘가 뭐니까 가능한 거야. 이런 거죠. 제가 체납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의 정보를 오정화 재산이 얼마다라는 걸 온천하에 까발리고 다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체납자야. 예를 들면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끌고 와야 돼. 그랬더니 이자 받고 있어? 그럼 예금 있는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재산 조회라든지 강제 징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심플해요. 자, 다른 테마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출국 금지. 해외 나가고 싶어. 못 나가. 출국 금지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고 이번에 개정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사항은 뭐 유의적으로 시험에서 오답 지문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고 조금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건 요 부분도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출국 금지는 어쨌건 해외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출국 금지를 때릴 정도라면 겁나 나쁜 놈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이 출국 금지라든지 정보를 까발려서 창피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라든지 센 것들이 남아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이거를 모두 만족했을 때 아시겠죠? 적당히 잘못하는 거 가지고는 못 나가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겁나 잘못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갑니다.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러한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경우냐라고 해서 요건을 일단 들어가다 보면 네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5천만 원이 중요합니다. 5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되죠.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고 두 개의 요건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 따지면 이제 이거죠. 체납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이 된 상태지만 받을 길은 열려 있어. 예를 들면 얘가 재산이 100억대야. 근데 체납 세금은 지금 10억이야. 가서 압류 들어가면 되는 거네. 이 얘기예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은 10억인데 귀신같이 잘 감췄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도저히 받을 길이 막혀있다라는 거죠. 받을 길이 막혀있다면 얘가 해외로 나가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체납 세금이 10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소득세를 10억을 체납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냐면 3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벌어가지고 다 쓰진 않았을 거고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국내에서 그 재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래. 어디 있는 거죠? 해외에 있는 거예요. 고친다 이 얘기잖아요. 너 못 나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압류,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라고 하는 건 뒤에 가서 납세 보증을 따로 배우겠지만 인보증을 한 겁니다. 나가게 줘. 얘 세금 안 내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세금 안 낸 거 책임진다고 보증 쓴 거예요. 업자한테 받으면 되겠네. 또 나가. 너 안 내면 아버지 내가 담보로 잡고 있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괜찮지. 근데 그게 없어. 받을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받을 길이 막혀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and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많은 요건을 다 만족해야만 못 나가게 한다고. 근데 플러스 알파는 또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엔드 조건에다가 이러이러한 것 중에 하나만 걸려들면 그 경우는 지금부터 출국 금지를 때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세트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또 뒤에 가서 플러스 알파를 같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서 받을 길이 막혔어. 그리고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강제 징수를 회피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압류, 매각, 청산, 압류를 회피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압류 걸어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회피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지금 돈이 다 어딘가 해외에 있을 거니까 못 나가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나 세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했던 거지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깨지잖아요. 해제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 헌법에서의 보장한 권리가 원체 센 거니까. 근데 이 엔드 조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못 나간 거거든요. 조건 깨졌어요.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해제의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즉시 해제 요건과 이 정도면 해제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 해제해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제 해제 요청과 그 다음에 선택 해제 요청.
그러니까 강제해제 요청이라고 하는 건 이 경우라면 얄짤없이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선택해제 요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정도면 해주는 게 맞겠네 라는 건데 일단 이제 강제해제 요청이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요건이 깨져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요건이라도 깨지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막혔대. 뭐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5천만 원이래. 아, 그럼 제가요. 10,000원만 더 내면 될까요? 그럼 4,999만 원인데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쨌건 조건 하나만 깨지면 거주주연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서 일단 요건이 미충족됐다라고 되면 강제로 무조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즉시 해제해야 한다가 돼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제 요청이 선택적인 경우는요. 이거는 관할 세무처장이 판단해보고 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불가피한 사유인데 첫 번째. 얘가요. 돈 벌러 달러 벌러 미국에 나가. 수출적군이네. 그러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려스러웠던 건데 그게 아니라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체납하긴 했으나 파이팅에서 돈 벌어 갖고서 체납 세금을 갚겠다는 거야. 봐주는 게 맞겠네. 그런 의미인 거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직계 좀비 속이 해외에 거주했는데 사망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난리 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런가 하면 본인의 신병치료. 해외에서만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할 수 있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나. 가서 수술 받아야 돼. 근데 체납했다고 못 나가게. 아니, 멀쩡하게 살아서 앞으로 파이팅 해갖고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됐지. 이걸 죽으라고 냅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 근데 누구요? 와이프 아니고 본인. 본인의 신병치료. 가족 아니고 본인의 신병치료이거나 직계 좀비 속의 사망. 되죠? 그런가 하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라면 조심하실 건 이때는 즉시 해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요. 관할 세무서장이 보고 판단하는 거고 즉시 해제는 앞에 조건이 깨진 경우.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자, 그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자, 출국 금지 요청 대상자는 일단 첫 번째로 5천만 원 이상의 구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합한 자, 그 다음에 압류, 공매, 담보 제공, 보증서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자, 받을 길이 막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다라고 해서 앞서 제가 이거 플러스 알파 되죠? 플러스 알파 갑니다. 첫 번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국외로 이주를 한 사람인데요. 자, 국외에서 3년 이상 장기 체류. 3년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는 세대가 좀 달라서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좀 깨졌는데 3년을 거주하고 나면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이 아이의 트랙을 한국형으로 키울 것이냐, 외국형으로 키울 거냐 고민할 때 부모들이 잠깐 이 기러기 생활하면 3년간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3년 채웠으면 돌아와야 돼. 근데 안 돌아와. 오, 안 들어오겠다는 뜻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외에 3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해서 어쨌건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가 해외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따라갈 겁니다. 안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출국 금지 요청일 현재 2년간 미화 5만 달러.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5만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럼 국내에서 5천만 원을 체류했는데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했대요. 돈 빼돌린 거죠. 한국에 세금을 냈어야지 그 돈이면. 근데 지금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했다는 얘기는 낼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젠간 해외로 튀면 안 돌아오겠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환율 생각하면 5만 달러이면 안 되는 건데 옛날에 1,000원인 시절의 환율로 지금 환산한 겁니다. 땡큐죠. 복잡해봐. 얼마 머리 아프겠어. 근데 그냥 5천만 원, 5만 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5만 달러 상당 이상의 국외 자산이 발견된 사람 그런가 하면 국징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그래서 우리 아직 고액 상습 체납자 아직 안 봤거든요. 바로 다음 단에서 볼 겁니다. 근데 그런 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요건과 이 요건이 다 합쳐져야 돼요.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주지연의 자유를 때려 막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을 때만 가능한 내용인 거니까 요건들이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개정에 얘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겁나 뻔질나게 해외를 자주 다녀. 그럼 언젠간 나갔다 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1년 안에 체납국세가 5천만 원 이상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 좀비 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의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이라는 게 원래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의 상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정은 1년간 3회 이상 6개월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땡큐지 뭘. 짧아졌으니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내가 나갈 때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인 상태에서 나갔어야 돼. 그 국가가 이렇게 쳐다볼 때 3번 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죠.
나갔다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갔다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 5천만 원 체납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얘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때는 처음에 내가 1회 나갈 때는 5천만 원 체납이 아니었어. 2회 나갈 때도 5천만 원 체납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값으로 봤을 때 5천만 원 체납 상태야.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값을 봤더니 5천만 원 체납 상태. 너 못 나가 이제. 얘가 되죠. 근데 훨씬 그러면 더 빡세진 거죠. 그 전까지는 체납이 아니었는데 현재가 체납이야. 앞단에서 3번 왔다 갔다 했었어. 근데 현재가 체납이면 너는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훨씬 빡세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없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타에서 줄 거놓은 게 아니라 어떤 게 지금 개정돼서 바뀌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느라 빨간 줄로 꺼져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니지만 어쨌건 1년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개정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사행의 취소 소송 내지는 제3자와 짜고 한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일단 사행의 취소소송은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과세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체납세금이라고 다 압류 들을 것 같아. 친구야. 일단 네가 다 가져가. 내가 10,000원 해줄게. 내 100억짜리 건물 네가 가져가. 친구야. 그리고 나 이거 세금만 해결되면 그리고 거기에 당한 임대료 이런 것들은 내 자식 계좌로 넣어주거나 나의 비밀 계좌에 넣어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압류로 빨려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국가의 과세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누구랑 공모해서 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양도는 했어. 10,000원에 팔았대. 친구랑 특수관 계좌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제정신이라면 100억짜리를 10,000원에 팔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과세 채권을 해할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 청구하죠. 이 거래 무효로 해다오. 이게 사회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건 뭐냐면 체납자가 세금을 내기 싫은 악의적인 의도가 가득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할 세무서장 입장에서 사행이다. 과세채권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해서 이 거래 취소해줘라고 법원에 청구한 거예요. 그런 경우거나 국기법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마찬가지예요. 얘가 담보를 먼저 설정한 거야. 국가야, 너는 법정기리 후순이니까 네 가져갈 거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는 내 친구. 내 친구가 담보권을 우선 인정받아서 돈 다 가져가. 근데 사실 그 돈이 내 돈이야. 이런 문제인 겁니다. 짜고 한 거짓 계약인 거죠. 그런 형태면 안 낼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앞단에 당할 3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 아까 조항들이 이게 보시면 돼요.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여기 비읍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는 그 중에 하나만. 얘가 되죠. 앞에 3개에다가 이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되죠.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뭐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챙겨서 외워야 될 게 많아. 근데 이제 결국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나와 남의 차이는 여기서 생긴다. 좀만 더 힘내셔가지고 앞에 거 3개에다가 이런 케이스가 들어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출국 금지 요청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출국 금지를 했다면 이때는 국세청장에게 누구죠?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세청장이 너 나가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으려면 법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했으면 나 네 말대로 했어. 그리 알아. 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해제해야 된다라고 할 때 2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강제로 해제하는 경우와 선택적 해제. 강제 해제라고 하는 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오답이에요. 해야 한다. 뭐 조건 깨졌을 때. 자 그래서 갑니다.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아까 그럼 5천만 원이었는데요. 10,000원 내면 돼요? 4,999만 9천 원, 4,999만 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일단 조건이 깨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받을 길이 막혔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받을 길이 뚫린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보증을 서줬어. 보증인의 보증서, 납세 담보로 제공했어. 내지는 재산이 압류가 돼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세금을 내고도 남은 상황이야. 풀어줘야 맞습니다.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어쨌건 받을 길이 열린 거니까. 그리고 아까 4번째 단의 요건, 기업부터 비읍. 아까 그 내용들 중에서 뭐가 하나 깨진 거, 해소된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조건이 깨지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강제적 해지 요건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선택적 해지 요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출국 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됐을 때는 간다. 요청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청해야 한다는 강제적 해제, 할 수 있다는 선택적 해제. 이거 당연히 시험에서는 꽁다리 갖고 오답을 내겠죠. 아시겠죠? 네, 3가지 얘기합니다.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나 달러 벌러 나가는 거야. 수출 요건. 너 같은 애들 있어야 IMF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어쨌건 안에 보시면 국외 건설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출 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 사업 계약 체결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오케이. 달러 벌러 가는 거구나. 사망, 됐죠? 직계준비소 사망, 자, 본인의 신병치료.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출국 금지 요청이었고요. 자, 그런가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먼 길 달려오고 있어요. 자, 갑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들어갑니다.
자, 고액상속 체납자의 명단 공개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냐면 쪽팔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든지 말든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가끔 나오죠. 연예인들이 뭐 신문에 막 대서특필로 나와요. 누가 체납 세금이 얼마여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그런 애였어? 이렇게 달리 보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발로 뻥 차고 안 내요. 자, 그러면 체납자 김씨 제 저런 놈이에요 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까발립니다. 어디에? 관보나 국세정보통신망 게시판. 그래서 실제 가보면요, 홈택스나 이런 데 가보면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저걸 또 그렇게 부지런히 가서 열어봐요. 아무도 안 열어봐. 근데 누가 열어보죠? 연예부 기자들이 열어보죠. 이렇게 많은 자들이 문제인 거지. 하늘 땅 아래 나를 아는 사람 누가 있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런 기재 장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가 태도가 돌변하죠. 연예인들 낼게요. 막 낼라 그랬어. 뭐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고액 상습이다라고 하는 건 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그 다음에 합계가 2억. 다시요. 1년 안에 2억을 체납했을 때 이때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게요. 정보 공개 012. 정보 공개 012 1년 2억. 오답 어떻게 나오냐면 2년에 1억이 오답이에요. 치사하다. 정보 공개 012 됐죠? 공개는 012. 여러분은 세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삐삐 세대인데 옛날에 011과 012라고 하는 삐삐 번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나이를 내가 왜 말하고 있는지 지금. 어쨌건 012. 정보 공개 012. 앞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 많이 풀 거예요. 정보 공개 012. 공개는 1년 2억. 아시겠죠?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 명단 공개해서 쪽팔리게 만들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라면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개인정보고요. 사람한테 그런 굴욕감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나 진짜 억울해서 지금 심판 청구 중이야. 아, 그래. 그러면 그 청구의 결과가 끝나봐야 아는 거네. 이런 경우는 봐줄게라고 하는 것이고, 나 노력 중이야. 나한테 꼭 그렇게 하겠니? 나 노력 중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중간에 3, 4년 전에 한번 개정이 됐거든요. 2년간 납부 비율이 몇 프로? 반 이상. 오케이. 반 이상을 지금 납부하고 있고 회생 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차분히 지금 내가 납부 중이야. 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구육감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봐줄게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건 개인정보다 보니까 까발리려면 누구를 거쳐가야 되냐면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국세정보위원회가 정보를 까발릴 때도 감옥에다 가둬버릴 때도 전부 다 얘를 거쳐갑니다. 이들이 봤을 때 아휴, 뭐 이거는 공부했게 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하지 말죠. 라고 해서 부적절하거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 경우는 까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정보를 까발리거나 감옥에 가둘 때 나중에 감치라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여기를 거쳐가요. 국세정보위원회.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들이 부적절하거나 실익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까발리지 않는다라고 보시겠고 다시 등장합니다. 억울한 놈들. 되죠? 물정 납세 문제 항상 등장해요. 이 자들은 내가 이거 물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물건을 팔면 되는데 팔 거야. 안 팔려. 어쩌라고.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런 개념. 느낌 아시겠죠? 억울할 수 있는 3종 세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까발릴 때는 항상 누구를 거쳐간다? 국세정보위원회. 그래서 이제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국세정보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구합니다. 얘 까발려도 될까요? 관할 세무서장 이럴 수 있죠. 얘랑 100년치기 왼수야. 예를 들면. 그래서 야씨 까발려버려 그냥 까짓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까봐 개인의 정보를 까발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세정보위원회에다가 일단 심의를 넣어요. 근데 국세정보위원회가 뭐 줘주냐면 소명의 기회를 한번 줘요. 야, 소명해봐. 왜 지금 세금을 못 갖고 있는 건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라면 네가 좀 얘기를 좀 해봐. 일단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심의를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아시겠죠? 내 정보가 공개돼서 세상의 굴욕감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끄떡도 안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공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홈택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자, 갑니다. 국세청장은 비밀 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기법상에서는 이런 납세자의 모든 조세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까발리는 거죠.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체납자의 인적사항이나 체납액 등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활동 및 기타 대외활동에 간접적 재해를 가한다. 아름다운 얘기지만 쪽팔리게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언제냐라고 할 때 정보공개 012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1년 2억 012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경우는 지금부터 공개하지 않을게.
아까 우리가 체납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심판 중이야. 나 좀 억울해. 그럼 체납 자료를 줘도 안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열심히 갖고 있어. 몇 년? 2년 몇 프로? 50% 이상. 이런 숫자 갖고 장난칠 수 있겠고요. 자, 납부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친절하게 납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굴 거쳐간다? 국세정보위원회. 근데 그들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실익이었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면 이때는 까발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억울한 3종 되죠? 물정납세무자 3종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때는 체납자료의 제공에 따른 배제 사유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나 재판 중이야. 그리고 물정납세무 3종 세트 이들은 이때 대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이때 신용정보회사에다가 내 체납자료를 줘도 안 되고 둘 다 성격이 뭐냐면 개인정보예요. 이해가 되죠? 둘 다 개인정보예요. 내가 체납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인데 그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한테 줄 거냐 아니면 얘를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려버릴 거냐 둘 다 개인정보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심판 청구 그리고 억울한 3종 세트 이렇게 이해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요. 국세청장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세심사위원회한테 심의를 지금 요청합니다. 그럼 국세심사위원회는 한 번의 소명 기회를 줘요. 그리고 6개월 지나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재심의를 했는데도 얘가 열심히 세금을 안 갚더라 라고 하는 순간 지금부터 까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디다가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관할 세무서 게시판 이런 데 올려도 누가 안 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부 기자들이나 보지 등등 이런 거죠. 공개 대상자가 법인이야. 법인, 예를 들면 법인이어서 그냥 이름만 딱 들어가 아름다운 법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지? 이럴 수 있거든요. 대표자 이름 같이 올려. 얘는 지금 굴욕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법인 하니까 모르겠어. 그럴까봐 대표자 이름도 같이 올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요. 말 더럽게 안 듣네. 야, 되겠다. 감옥에 가둬버려.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봤던 모든 조항 중에서 제일 세죠. 쪽팔린 거에 감수할 수 있어. 근데 감옥살인 진짜 안 하고 싶어.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를 기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고액 상습 체납자다라고 하게 되면 3회 500만 원, 1년에 3회 500만 원 요거 그대로 가고 여기에 이제 1년 경과에 2억 이상. 우리 정보공개 012,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당해야 되는 정보공개 012. 그러면서 이때 3회 이상 되죠. 3회 이상.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별로 하니까 안 듣네. 임시기가 안 되겠다 가둬버려야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까발릴 때도 그렇고 감옥에 가둘 때도 그렇고 뭘 거쳐간다?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소명의 기회를 한 번은 줘요. 바로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감치 신청을 하죠. 감옥에 가두는 건 관할 세무서장에 가서 가둬버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무엇의 집행을 따라야 돼요? 법원의 집행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청구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권이 있으니까. 제가 가둬버릴게요라는 거를 공소를 하면 이때 이제 법원이 보고 그래 가둬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거니까 검사에게 감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감시를 청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가두는데 며칠? 30일. 30일 갖고 말 들을까? 네가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 정도면 말 듣지 않을까요? 30일 동안 감옥에 갇힌다 상상도 안 돼요. 등등 30일간 이렇게 30일 범위 안에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갑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체납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가 언제 할 때까지? 납부될 때까지. 30일 가다 놓으면 납부한다는 거죠. 자, 감치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가둬버리는 정도니까 아까 우리가 출구금지 요청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모두를 다 만족해야 돼요. 심각한 거니까. 3회 이상 1년경과 2억. 우리 볼게요. 정보공개 012. 012. 그러니까 공개를 해도 얘는 쪽팔린 것도 안 통하는 애야. 그래서 몇 회? 3회. 다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보공개 012에다가 쪽팔린 것도 안 통해 3번씩이나 이해가 되죠? 이런 경우라면 가둬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엔드 나쁜 능력이 있어야죠. 이게 나쁜 능력도 없는데 감옥에다 넣는다고 돈이 나오겠어요? 근데 나쁜 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애는 감옥에다 넣으면 돈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정당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다라고 보시겠고 그렇지만 뭘 거쳐간다?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간다. 그래서 그때 의결에 따라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보시겠고 그랬을 때는 30일 범위 안에서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3회 이상 발생일로부터 1년, 2억, 납부 능력이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어. 그 다음에 국세정보위원회가 의결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제 국세청장이 이렇게 체납자한테 너 이제 갇히게 돼. 그러니까 소명해봐.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끔 통지를 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세청장이 검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하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진술 신청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감치를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법원에게 이렇게 감치를 청구하게 될 것이고, 그럼 법원이 체납자의 감치를 결정하게 된다. 뭐 이런 프로세스 정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 두 단입니다.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준다라고 했으니까 국세정보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금부터 장소를 통지해서 알려줘야 되고, 와서 얘기해. 너도 안 그럼 너 감옥에 갇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오답으로 나왔어요. 한번 가뒀는데 세금이 안 나왔어요. 이제 얘가 안 내. 또 가두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재감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해서 다시 감치되진 않는다. 요게 다시 감치할 수 있다가 오답이에요. 감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그런가 하면, 자, 감치 처한 이러한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세금을 냈어요. 그럼 이 모든 조치가 뭐 하자는 거야? 세금 걷어들이자는 거죠. 세금 냈으면 항상 모든 걸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감치 집행은 종료를 한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감치 사유 등등 해당하는 것들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공무원은 전부 다 협력을 해서 갈 것이다. 뭐 이건 뭐 오답 안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징법의 1단원 카테고리별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전부 다 꼼꼼하게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시고요. 바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